자, 여러분 12주차 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12주차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국제 운송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죠.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요 서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BL 그죠, 여러분?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이 요거예요, 여러분. 선화증권. 보입니까? 선화증권. 이 원본인데.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FCL 화물인 경우, 요게 이제 LCL 화물 똑같아요.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견학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런 형태가 이게 BL이다. 아, 교수님이 얘기한 선화증권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인식을 해도 큰 어떤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거라 보시고 다 보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는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이런 운송 약관들이 쓰여 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효력을 갖고 있는 서류죠.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서류,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또는 교환증권, 그렇죠? 상환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예요, 여러분? 전부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고 분실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건 이제 에어웨이 빌이라는 건데 항공화물로 수출입 운송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은 그 BL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까 그 해상화물에서 BL처럼 어떤 그 유가증권 또는 교환증권,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운송장 역할을 하는 거고 운송계약의 증명일 뿐이에요.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제조업체에서 그렇죠? 상업 송장인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를 갖고 이렇게 견적을 의뢰할 경우에 전문 물류기업에서 견적서를 만들어서 통보해 준다고 그러죠. 이게 견적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프랑스 FCL 해상운송 EXW 써 있죠, 그죠? 야, 이거는 한국 기업이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오는구나. 수입을 해오는데 무슨 조건으로? EXW, Xworks. 다시 말해서 한국의 수입 기업이 프랑스에 있는 거래처 공장까지 가서 화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기업이 전 구간 수입에 필요한 전 구간 모든 그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견적서를 만들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CIF 견적서인데 CIF는 수출 견적이죠, 수출.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좀 양이 적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프랑스 현지서부터 전부 국내 청주까지 끌어오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청주에서 그렇죠, 부산항 르하브르까지만. 그럼 나머지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책임 구간만 운송 비용을 뽑은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수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렇죠? 상업 송장인 커머셜 인보이스, 포장 명세서인 패킹 리스트와 더불어서 물류 기업에서 운송 기업인 선박 회사에 쉬핑 리퀘스트를 의뢰하려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바로 국내에 수출 통관을 거치고 발급받게 되는 수출 면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export license, 그죠? export license. 그 다음에 정형화된 국제간 거래 조건 중에서 여러분 해상 운송 구간에 해상화물 적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마린 인슈런스 팔리시, 그러니까 해상화물 보험 증권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죠? 마린 카고 인슈런스 팔리시 써 있죠? 해상화물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서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보고 자세히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국제 운송 관련, 국제 물류 관련된 서류들이 저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실제 이 정도만 인식을 해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자, 물류 기업에겐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조 기업이 고객 기업이면은 운송비가 중요하죠. 그죠? 운임이 중요해요. 운임을 얼마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운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이 나오면은 운송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수님, 운송 비용이 운송 비용이지 항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조금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물류비, 운송 비용은 좀 국내 어떤 물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물류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뭐가 있나요? 택배비 정도 줬겠죠. 그죠? 택배비. 그냥 운송장 받고 택배비 얼마? 5,000원? 얼마? 이렇게 주면 끝나죠. 근데 국제 운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비용 항목들이 있고 운송 구간별 발생하는 항목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지역과 국가에 따라 또 항목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교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정도만을 가지고 비대면 강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운송비를 부과하려면 여러분 운송비 책정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어떤 그죠? 중량이나 부피 산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운임 요율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해상 화물하고 항공 화물로 나뉘어서 그죠? 운임 부과 기준이 되는 중량과 부피 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해상 화물이든 항공 화물이든 국제 운송 화물은 있잖아요, 여러분. 무게와 부피를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하고 부피 중에서 큰 쪽으로 적용되는 것을 운임 부과 기준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항공사나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기들이 더 많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자기들이 운임 책정에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의 단위하고 무게의 단위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의 단위는 뭐가 일반적이에요? 킬로그램, 그죠? 그램, 킬로그램, 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세제곱미터, 그죠? 세제곱센치,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부피의 단위로 알고 있죠. 그러면 부피의 단위를 무게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지만이 원래의 중량과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중량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통해서 봅시다. 일단 자, 부피가 우선 무게 기준이 있을 수 있죠. 화물이 있을 때 무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피가 있어요, 여러분. 부피. 이거를 비교해서 큰 것을 큰 쪽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게와 부피를 같은 단위로 비교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피를 무게로 환산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고려해 봅시다, 여러분. 화물이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박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근데 밑변이 1m, 가로, 그다음에 밑변 세로가 1m, 높이가 1m라고 하는 화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얘의 중량은 100kg예요, 여러분. 100kg예요. 부피는 어때요? 무게가 100kg인데 부피는
이 사이즈로 고려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의 공식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적용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에 얘가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혼란이 와요. 교수님, 국제운송 운임 비교는 무게와 부피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운임 부가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지금 100kg하고 1세제곱미터하고 어떤 게 더 큰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해상 운송에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계산했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얻어지는 이 세제곱이라는 개념이 세제곱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통 큐빅 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큐빅 그래서 큐빅 미터라는 개념을 쓰고 약자로 CBM 이렇게 얘기하죠. CBM 이렇게 얘기해요. 큐빅 미터의 약자로. 그래서 해상 운송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1세제곱미터인 부피를 해상 운송에서는 1cbm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1cb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2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면은 8cbm이 되겠네요. 그렇죠? 8cbm. 그리고 우리가 운송에서는 여러분 1cbm은 1톤으로 1톤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1cbm은 1톤이야 무게로. 다시 말해서 이거는 1000kg라는 거죠, 여러분. 1톤은 1000kg.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송해야 될 화물이 실제 이러한 박스 하나다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재보니까 100kg야.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1m야. 부피는 1cbm이네. 부피 1cbm은 몇 킬로? 1000kg, 1톤. 그럼 어느 쪽으로 적용해요, 여러분? 당연히 부피를 적용해서 1cbm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견적을 뽑다 보면은 cbm당 얼마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 중량보다는 부피 무게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화물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해상화물은 부피가 크고 이런 화물이 많은데 항공화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항공화물의 대상은 여러분 작고 고부가 가치인 화물들이 많아요.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적재 공간, 스페이스가 선박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에는 부피가 큰 화물을 실을 수가 없어요. 또 가격이 싸고 부피가 큰 화물들을 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품의 가치보다 화물의 가치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선박을 이용하는 거고 항공화물의 대상은 주로 반도체,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태블릿 PC, 노트북, 휴대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고 부피가 작고 무게도 작은데 값이 비싼 거. 다시 말해서 값이 비싼 항공 운송비를 충분히 그죠? 감내하고도 보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되는 것들. 운송비가 그 제품의 가치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질 만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화물들이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운송은 미터가 아니라 센치 단위를 많이 써요, 여러분. 센치 단위. 예를 들어서 100cm 똑같겠죠? 저 센치라면 100cm, 100cm예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 중량이 화물이 있는데 이런 거죠. 무게가 한 20kg라고 할까요? 저 정도 사이즈인데 20kg예요. 근데 부피를 재보려고 하니까 부피 100cm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만 세제곱센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세제곱센치를 항공화물에서는 어떻게 무게로 환산하냐면 여기에서 나누기 5천을 해요, 여러분. 5천.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5천을 하면 200kg를 환산해요. 그럼 무게는 20kg인데 부피는 10배나 되죠.
그럼 이거를 정해서 항공 운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와 부피를 비교했을 때 키로당 예를 들어서 항공 운임은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적용했을 때와 부피를 적용했을 때는 항공 운송비가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피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무게가 적용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여러분 1m, 1m, 1m짜리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박스 포장이 되어 있는 화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게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게 저 안에 정말 무거운 쇳덩어리나 이런 거로 다 되어 있지 않는 한은 거의 그렇죠. 부피보다 작을 거예요, 무게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은 이렇게 부피로 가는 경향이 크더라. 항공화물도 마찬가지고. 다만 항공화물은 주로 작고 고부가가치 제품, 첨단 제품들이 주로 항공화물로 운송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항공화물로 보내기에는 운임을 부담할 수가 있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출입 물량은 모두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박을 통해서 컨테이너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항공화물은 주로 첨단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가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LG전자라든지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창고 시설들이 그쪽에 물류센터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오늘 사실은 요 운임 산정 기준을 갖고서 이제 운임 산출 항목들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운임 산출 항목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요 부피 산정 기준, 운임 부과 기준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